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기말 중간고사 대비 교과서 내용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중단원 1과 2를 정리를 해봤죠. 오늘은 중단원 3과 4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여러분 몇 쪽을 피냐? 교과서 164쪽입니다. 자, 교과서 164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서아시아와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과정, 자,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서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운동들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일단은 보게 되면은, 자, 서아시아, 자, 아라비아 반도, 자, 여기가 바로 아라비아 반도죠? 여기서 있었던 운동이 바로 뭐다? 와하브 운동이었다. 자, 와하브 운동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슬람 사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뭐였다? 와하브 운동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거. 마치 서양에서 있었던 독일의 루터가 일으켰던 그 종교혁명과 같은 거라 그랬죠. 종교개혁과 비슷한 거라 그랬다. 자,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와하브 운동이 일어났었고,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란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이란에서는 자, 담배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영국인에게 넘어가자 이에 저항하는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다? 담배 불매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담배 불매 운동에 관해서는 밑에도 여러분 내용이 나와 있죠? 이란에서 왜 담배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는지, 왜다? 담배는 이란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 중 하나였고, 이 담배에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근데 이 담배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넘겼다는 거야? 영국, 이 제국주의 국가였던 영국에 넘기니까 영국에 있던 이 이란에 있던 사람들이 담배 불매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 여기 서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와하브 운동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란에서 있었던 담배 불매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집트에 대한 근대화 운동이 나와 있네요. 자,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 자, 이집트의 근대화 운동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무함마드 알리가 했던 게 바로 뭐야?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뭐 징병제를 실시하고 서양식 군대 창설하는 등 적극적인 무슨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 부국 강병 정책을 펼쳤다는 거. 누가? 무함마드 알리가. 무함마드 알리는 뭐다? 부국 강병 정책을 펼쳤다. 부국 강병이라는 건 뭐야? 부국, 나라의 부를 넘치게 하고, 강병, 군대를 강하게 키우겠다는 거였죠? 뭘 통해서? 근대화 정책을 통해서. 어, 이집트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 무함마드 알리였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집트가 아주 대규모의 건설 운동을 하게 되죠. 건설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이 수에즈 운하, 밑에 지도에도 나와 있죠. 수에즈 운하, 여기 나와 있는 수에즈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건설해서 여기를 통해 건너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통행세를 받고, 그 통행세를 바탕으로 더욱더 개혁에 박차를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무함마드 알리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근대화 운동, 근대화를 위해서 부국간병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 알리였고, 그 과정 속에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십시다. 알겠어요? 자, 수에즈 운하 그리고 무함마드 알리면 어디였다? 이집트였다는 거 알아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까? 자, 뒤에서는 아프리카의 저항 운동이 나와 있네요.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영국이라든지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다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였지. 그게 바로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 에티오피아가 있었고, 두 번째 라이베리아라는 데가 있었다는 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이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거야. 볼까? 자, 에티오피아는 누구의 침략을, 이탈리아의 침략을 스스로 격퇴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아주 이걸 통치하는 지도자가 아주 유능했다는 거야. 누구? 메넬리크 2세라는 지도자가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고 서양 무기를 들여와 군대를 개혁하는 등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물게 뭘 이미 추진했다는 거야. 근대화 정책을 이미 추진했다는 거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탈리아가 침략해 오니까 이 근대화 정책을 통해서 이미 에티오피아는 근대화에 성공한 군대가 있었다는 거였죠. 이 군대화를 이끌고서 이탈리아군과 벌인 어느 전투에서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 주목합시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런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다. 첫 번째는 바로 에티오피아였고 두 번째로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 특히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지도자였던 메넬리크 2세에 의해서 근대화 정책이 이루어졌고 좀 더 준비가 다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탈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아도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독립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뒤에서는 인도가 나오네. 자, 인도에는 이제 누가 침략하게 됩니까? 영국이 침략하게 됩니다. 자, 영국만이 온 게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누구도 왔었어? 프랑스도 왔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두고 격돌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승리했다는 거야? 볼까? 1757년 영국은 플라시 전투에서 누구에게 승리를 했습니까? 그렇죠.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인도의 벵골 지방을 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보자.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첫 번째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두고 격돌하게 되고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영국이 벵골 지방을 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해 두었다는 거. 첫 번째였다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인도의 면직물 시장이 몰락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자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고 영국은 이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들 갈 길 잃은 인도인들을 용병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야? 바로 그렇죠. 세포이라는 거였죠. 영국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용병이었다. 자, 근데 이 세포이들 같은 경우는 뭐였어? 그렇죠. 이 총알, 화약 주머니에 총알이 들어가게 되고 이를 인도 사람들이 입으로 까서 정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무슨 기름이 칠해져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돼지 기름 그리고 소기름이 칠해져 있었다. 자, 소기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신성시 여기는 소다. 돼지 같은 경우는 이슬람을 믿는 인도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죠. 근데 여기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영국 애들이 인도를 무시하고 인도의 종교를 무시한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용병이었던 이 세포이들이 결국에는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참을 수 없다. 저들이 우리 종교까지도 이렇게 무시한다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세포이의 항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포이의 항쟁도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국군에게 진압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무굴 황제가 폐위가 되고 물구 제국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가 직접 인도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영국 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된다는 거 알아둡시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뒤의 내용은 뭘까? 자, 이렇게 영국 왕이 인도를 통치하게 되는 것까지 봤어. 그 뒤에는 이제 인도에서도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은 독립을 하기는 어렵다. 영국을 물리치기는 어려워. 영국에 협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독립을 도모하자라고 해서 뭐가 등장하게 돼?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에 협조를 하면서 인도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이익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이 자, 어떤 짓을 벌이게 됩니까? 그렇죠.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분열을 부추기는 뭘 발표했다? 벵골 분할령을 공포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인도 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영국에 협조하면서 차근차근히 독립을 준비했었지만 이들이 아닌 여기 속하지 않은 다른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웠단 말이야. 곳곳에서 이렇게 인도인들의 저항이 이루어지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한 거야? 안 되겠다. 쟤네가 우리를 상대로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게 해야겠다. 해서 벵골이란 곳을 힌두교를 믿는 사람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나눠서 구분해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들 간의 적대의식을 키워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들의 적대감이 영국에 향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도에게, 힌두교도에게 향하게 하는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벵골 분할령이었죠.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벵골 분할령. 말은 어떻게 했어? 벵골이라는 지역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통치하기 어렵대.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동서로 나누겠다는 거야. 근데 보게 되니까 서벵골은 힌두교도들이고 동벵골은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고 이들끼리 서로 싸우게 말려고 하는 게 바로 벵골 분할령이었다는 거였죠. 이런 벵골 분할령에 의해서 인도 국민회의도 결국에는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였죠. 어떻게? 그렇죠. 네 가지 이렇게 큰 내용들을 걸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 상품을 사지 맙시다. 대신에 뭘 삽시다? 우리 국산품,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자치를 획득해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교육, 어릴 때부터 우리 인도의 이러한 국민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민족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강령을 채택을 하고 영국의 식민 지배에 이제는 협조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영국이 인도의 자치를 인정하게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벵골 분할령의 결과 인도 국민회의도 이제 저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걸었던 네 개의 강령, 영국 상품을 불매하고 국산품을 사고 그리고 자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민족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네 가지 강령도 같이 알아둡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영국이 프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를 무찌르고 인도에 대한 지배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 두 번째, 인도에서 사람들로 구성된 세포이들, 영국의 용병으로 일했던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났던 세포이 항쟁이 있었다는 거. 세포이 항쟁 결과 실패하게 되고 이 때문에 영국이 이제는 직접 인도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영국 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뒤에 인도 국민회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인도 국민회의는 원래는 영국이 협조하면서 차근차근히 독립을 이루어내려고 하였으나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통해서 인도인들의 서로 분열을 부추기게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인도 국민회의에서도 4개의 강령을 내걸게 되고 인도 식민지에 영국 식민 지배에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둡시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갑시다. 자, 4.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이네. 자, 중국이 근대화를 추구하다가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둬야 되냐? 이 삼각무역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게 되면은 똑에 3개의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3개의 나라가 무역하는 과정 속에서 뭘 수출을 하고 뭘 이제 내걸게 되는지 그게 나와 있네.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게 되면서 면직물을 갖다 팔게 되는 거였어. 그럼 인도는 면직물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당시 공용화폐로서 기능을 하던 은을 영국에 넘기게 되는 거였어. 자, 영국은 이렇게 인도에서 은을 많이 벌었는데 이 은을 다시 어디에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그렇죠. 청나라에 갖다 바칩니다. 왜? 청나라의 차, 비단, 도자기에 미쳐 있었거든요, 영국인들이. 그 차와 비단, 도자기를 청나라로부터 엄청나게 사들이니까 당연히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청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지 않아. 왜? 청나라는 중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물건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이 생각했던 게 뭐야? 그렇죠. 그들의 식민지 국가였던 인도를 통해서 뭐를? 마약인 아편을 청나라로 흘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을 다 아편에 중독되게 만들게 되고 청나라는 아편을 엄청나게 소비하게 되니까 당연히 막대한 양의 은을 어디로 줄 수밖에 없게 돼? 인도로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인도로 흘러 들어간 은은 다시 어디로? 영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를 보고서 어디가 무슨 나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 차 비단 도자기가 갔다 그러면은 아 여긴 청나라구나. 아편이 넘어갔네? 그치. 인도에서 아편이 청나라로 넘어갔지. 이거를 구분 알아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삼각무역과 관련된 그림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삼각무역 별표. 자,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자, 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이 나와 있네. 중국이 결국엔 영국에 의해서 문을 열게 되고 개항을 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 과정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결국엔 아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죠. 아편에 청나라 사람들이 다 중독되니까 청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아편을 몰수하고 그거를 다 바다에 소각시켜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왜 우리 영국인들의 사유재산을 니네 멋대로 몰수를 해서 없애버리냐 하면서 항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였어. 그게 바로 1차 아편 전쟁이었네. 자, 1차 아편 전쟁 결과 청나라는 영국과 불평등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자, 난징 조약의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행을 폐지하고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자, 하지만 난징 조약 체결 이후에도 영국이 예상한 것과 달리 청나라에서 영국 물건이 많이 안 산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영국이 에로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랑 연합하여 몇 차?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을 또 체결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1차 아편전쟁의 결과 맺었던 난징 조약이 없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하게 된다는 거였죠. 뭐 외국 공사가 베이징을 주둔한다든지 텐진을 개항을 한다든지 크리스토프의 자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내륙에서의 무역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전쟁이 1차, 2차가 있는데 이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이 뭘 구실 삼았다는 거? 그렇죠. 에로우 사건. 옆에도 나와있죠. 이 에로우 사건을 구실로 삼아서 뭘 일으켰다? 2차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는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이제는 뒤에서는 개항 이후에 청정부의 근대화 노력이 나와 있네요. 얻어맞고 나니까 이제 영국 청나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도 달라져야겠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중국번 이용장 등이 한인 관료들의 주도로 무슨 운동? 양무운동이 추진되게 되죠. 자, 양무운동.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국의 전통과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뭐 정치 체계라든지 교육, 사상 이런 것들은 바뀔 필요가 없어. 완벽해. 다만 서양의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그들의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양무운동을 실시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런 양무운동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청일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양무운동은 실패로 갔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런 양무운동이 실시되었다는 걸 알아주게 되고 양무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다시 청나라에 살고 있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어. 왜? 뭐 때문에? 양무운동이 내걸었던 게 뭐였어? 중체서용이었어. 우리의 정치 사상, 뭐 아니면 교육, 뭐 이념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였으니 제대로 될 게 있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일본의 모처럼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모든 걸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 의회와 헌법이 있다. 그래서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서 왕을 여기 체제 안에 가두자.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었죠. 그래서 양무운동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입헌군주제 실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그게 바로 뭐였어? 변법, 자강, 운동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하지만 변법자강 운동 같은 경우도 이러한 보수 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중국에서 근대화 운동 과정 속에서 등장했던 개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무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무슨 운동? 변법, 자강 운동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신해혁명과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이 나와 있네. 자, 양무운동도 실패를 하게 되고, 변법자강운동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국주의 유럽 열강들, 이 나라들의 침략은 계속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에 대한 불만은 가득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불만을 누가 이제는, 불만을 타고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이 순원이라는 인물이 등장이 된다는 거였지. 순원이 일어나서 공화정부, 청나라 황실을 없애버리고 공화정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과 뭐가 일어나게 되었다?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야. 자,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어. 누가 주도해서 여러분? 순원이 주도했던 그 결과야. 그리고 신해혁명에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 자,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하게 되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는 겁니다. 자, 중요. 자, 순원에 의해서 신해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신해혁명의 결과 어떤 나라가 탄생이 되었다? 중화민국이 탄생이 되었다. 근데 이 중화민국의 정치 체계는 뭐였다는 거? 그렇죠. 입헌군주 정도 아니고 더욱더 혁명적인 공화정, 황제가 존재하는 체제, 바로 공화정을 추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원과 관련돼서 밑에 순원과 삼민주의라고 나와 있네요. 순원 같은 경우는 이 혁명을 이끌 때 내걸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거야. 자, 위에 나와 있죠. 민족, 민권, 민생, 무슨 주의? 삼민주의를 내세웠다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을 볼까? 자,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것도 알아둬야겠지. 자, 기역에는 들어갈 게 바로 뭐겠어? 민족주의겠죠. 니은에 들어갈 거 뭡니까? 민생? 민생인가요? 민생주의입니다.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민권이겠죠? 그렇지. 자, 그럼 보자. 민족, 민생, 민권. 삼민이네. 민이 몇 개 들어가 있어? 삼. 삼민. 삼민주의다. 삼민주의를 내걸었던 인물이 아까 누구라 그랬지? 순원이었네. 그럼 순원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가 일어났다? 신해혁명이 일어났고, 신해혁명의 결과, 자, 무슨? 공화정 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어떤 나라? 중화민국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자, 여러분, 순원이라는 인물을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어. 어떻게? 사료를 주고 그 사료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누구구나, 순원이구나를 알고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료를 꼭 보고 사료 속에서 순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자. 자, 일본이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게 나와 있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뭘 하게 됩니까? 이들이 또한 근대화 운동을 하게 되죠. 그 일본의 근대화 운동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메이지 천황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모든 걸 바꾼다. 메이지 유신이었어. 그래서 양모 운동과의 차이는 뭐였어? 양모 운동은 정치, 교육,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은 내버려두고 기술만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이 서양 나라들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결과 일본 제국헌법이 마련되게 되는데, 이 일본 제국헌법에서는 누구에게 모든 권력을 준다? 그렇지. 천황에게 준다는 것이 조금 하나의 다른 점이라 그랬죠. 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정치에서 가장 핵심은 뭐였어? 의회가 모든 거를 주도하게 된다는 거였어. 하지만 일본은 의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권력을 줬다는 거야? 천황의 권력을 줬다는 거였죠.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일본 메이지 천황 시절에 있었던 근대화 운동, 이 메이지 유신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메이지 유신이 있었고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다른 유럽에 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팽창하게 되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침략 전쟁이 나와 있다. 자, 처음에 일본과 이제 누가 맞붙게 되는 거야? 그렇죠. 청나라가 맞붙게 되죠. 왜? 누구 때문에? 조선. 왜? 조선이 있고 여기 바다에 일본이 있고 여기에 청나라가 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어디가? 조선. 이 조선을 누가 가지나를 가지고서 서로 간에 격돌하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어났던 게 바로 청일전쟁이었어. 양무운동을 통해 근대화에 이룬 청나라와 메이지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이룬 일본이 맞붙게 되는 거였고,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알아둬야 되죠.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 때문에 랴오동 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게 넘겨줍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좋았겠죠? 하지만 이때 깡패가 등장하게 됐어. 그 깡패가 누구였어?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는 끊임없이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야. 한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곳 랴오동 반도를 얻게 되면은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프랑스라든지 독일을 불러와서 이제는 깝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과 랴오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고, 그 결과, 그렇지, 러시아와 일본 간에 전쟁이 터지게 되었네. 이때 일본은 누구랑 동맹을 맺었다? 영국과 동맹을 맺었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그렇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본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지게 되고, 이제 만주라든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렇죠.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일본이 대한제국 조선을 식민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개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등장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결과는 누가 승리했냐? 다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내온 조약이 뭔지 시모노 세키세키 조약, 시모노 세키 조약이 있었고, 러일전쟁의 결과 포츠머스 조약이 있었다는 거 같이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볼까? 자, 뒤에서는 조선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게 나와 있네요. 조선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맺었던 조약이 뭐였어? 강화도 조약이었죠. 자, 강화도 조약 발표처자. 강화도 조약도 마찬가지야. 일본이 미국에게 문을 열고 나서 미일 통상 조약,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었지. 중국도 영국에게 얻어맞게 되고 난징 조약, 뭐 베이징 조약, 뭐 텐진 조약 이런 것들 맺었었잖아. 자, 그런 것들은 다 이긴 나라들에게 유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진 나라들에겐 불리한 내용들을 가득 차 있었다 그랬지. 강화도 조약도 마찬가지였어. 누구에게 유리한 거야? 일본에게 유리하고 조선에게는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 찬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였어.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 옆에 나와 있죠? 강화도 조약. 조선은 부산과 두 개 항구를 개방을 하고 일본이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조선 해안을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다. 일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누가 심판한다?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는 거야. 다 뭐야? 불평등한 내용이잖아. 그렇죠. 조선의 주권을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게 되면 우리는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특히 중요하게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말해줬던 것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10번, 20번 봐야 되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뭐 여기도 같은 게 되면은 뭐 갑신정변, 그리고 뒤에 되면은 뭐 만민공동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 다 한 번씩은 봐둬야 돼. 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문으로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더 수월하게 쉽게 풀기 위해서라도 다른 내용들도 같이 봐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알려준 거 영상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복습 꼭 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